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 민수와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이제 겨우 보름이 지났을 뿐인데 아직도 집안 곳곳에는 향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울렸을 때 순간 창희가 돌아온 것만 같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 민수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고 수지는 그 뒤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민수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쏟아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에서 나온 부동산 문서들과 통장, 보험 증서들이 마치 낙엽처럼 흩어졌습니다. 평소에도 무뚝뚝했던 민수였지만 이날은 마치 업무적인 미팅을 하러 온 것처럼 사무적이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한숨만 내쉬었죠. 창밖으로는 늦가을에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희의 장례식 날에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지난해 이맘때 창희와 함께 우산을 나눠 쓰고 단풍길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창희는 늘 제 어깨가 비에 젖지 않게 우산을 기울여 들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 따뜻했던 배려도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매일 아침 창희가 늘 앉던 식탁 자리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던 창희의 모습이 선명히 보이는 것만 같아서 감히 그 자리를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창희가 마지막으로 읽다 둔 신문과 반쯤 마시다 남은 커피잔이 아직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런 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재산 정리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창희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은 이 시간,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아버지를 그토록 따르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남일처럼 서류 더미 속에서 부친의 흔적을 정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배 서류들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지만 저는 한 장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건넨 검은색 만년필이 테이블 위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펜으로 서명을 하는 순간 정말로 창희가 제 곁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가을비는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렸고 거실은 일찍 찾아온 황혼처럼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을 켤 생각조차 나지 않았죠. 어둠이 짙어질수록 창희의 부재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창희는 늘 해가 저물 무렵이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 불을 켜주곤 했었습니다. 민수는 제 침묵이 답답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구두 소리가 원목 마루에 메아리 쳤고 수지는 소파에 기대 앉아 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그들의 모습이 더욱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계가 오후 3시를 알렸습니다. 창희는 매일 이맘때면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녹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놓인 찻잔과 찻잎통이 창희를 기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는 민수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정리를 조금 미루자는 제 말에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투병하셨으니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을 넘게 함께한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걸까요? 민수의 옆에 앉아 있는 수지는 시종일관 무관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잠시 들른 손님처럼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가끔 팔목시계를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업무처럼 보였지만 제게는 창희와의 추억이 깃든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고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빗방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대신해 흐느끼는 것만 같았습니다. 창희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렇게 차갑게 정리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재산 정리를 미루는 제 태도가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보름이나 지났으니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보름이라는 시간이 33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 벽면에 걸린 민수의 대학 졸업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희는 그날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었는지 모릅니다. 사진 속에서 창희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은 그 사진 속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책장 위 화분에는 창희가 마지막으로 물을 준 스킨답서스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창희는 이 화분에 정성스레 물을 주며 잎사귀를 닦아주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 푸르던 잎이 노랗게 변해가고 있었지만 저는 감히 그 자리에 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질 때마다 창희와의 추억도 한 장씩 떨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수는 업무용 서류를 정리하듯 재산 목록을 하나씩 체크해 나갔고 수지는 핸드폰으로 쇼핑몰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창희의 투병 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민수는 제가 이미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였을 거라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긴 투병 생활 동안 더욱 깊어진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창희의 땀을 닦아주며 나눈 눈빛, 힘들 때마다 서로 잡아주던 손길,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서류를 정리하며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제서야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시계를 보더니 저녁 약속 시간이 다가온다며 서두르라고 민수를 재촉했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창희가 평생을 모아온 LP판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신문을 읽던 창희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제 그 음악은 영원히 멈춰버렸지만 제 귓가에는 아직도 그 선율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창희는 평생 술을 멀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컸고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씩 걸을 정도로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병원에서 들은 암 진단은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단 결과를 받던 날 병원 복도는 유난히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담당인은 스트레스성 위장 장애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위암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저는 그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건강을 자랑으로 여기던 창희였기에 그 순간의 충격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라디오를 틀어두던 습관도 잊은 채 그저 앞만 바라보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거실 시계가 울리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창희의 굳은 표정을 비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창희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하던 산책도 건너뛰기 시작했고 식탁에 앉아 있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항상 반듯하게 정돈하던 책상도 점점 어지러워졌습니다. 평생 입에 대지 않던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밤마다 홀로 베란다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병원 의자에 앉아 주사를 맞는 창희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었습니다. 늘 건강하고 의젓했던 창희가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며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창희는 제가 울지 않을 때만 힘들어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이면 언제나 괜찮다며 웃어 보였고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해도 식탁에 앉아 제가 끓인 죽을 한 숟가락이라도 비우려 애썼고 힘들 때조차 우리 마누라가 고생한다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가혹하게만 느껴졌던 항암 치료였지만 다행히 창희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어 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했고 창희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퇴원하던 날 우리는 마치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잠시의 희망일 뿐이라는 것을. 항암 치료가 끝나고 창희가 퇴원한 후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서 추천한 건강식을 준비했고 점심이면 함께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서둘러 살았던 지난날과 달리 이제는 하나하나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창희는 다시 조금씩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세 바퀴를 돌지는 못했지만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팔을 잡고 걸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 되자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꽃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텃밭에는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창희는 매일 아침 식사 후 텃밭에 나가 정성스레 물을 주었고 저는 그의 곁에서 잡초를 뽑았습니다. 처음으로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을 때 창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작은 행복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녔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차 창문을 열고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가끔은 한강공원에 들러 도시락을 먹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창희는 제가 만든 김밥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칭찬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도 좋았습니다. 의사는 경과가 매우 양호하다며
앞으로도 이대로만 관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창희는 제 손을 꼭 잡고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퇴원 후 1년 동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아픔을 겪은 후라 그런지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두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창희의 웃음소리, 밥을 먹을 때 든든해하던 표정, 책을 읽으며 졸던 모습까지도 모두 사진처럼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해 겨울, 우리는 조심스럽게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봄이 오면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영원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기도 전에 우리의 행복한 일상은 갑작스럽게 멈춰버렸으니까요. 정기 검진에서 듣게 된 재발 소식은 마치 한겨울의 폭풍처럼 우리의 봄날을 앗아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을 찾았고 창희는 여느 때처럼 농담을 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봄 여행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검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사실에서 나온 종이 한 장이 우리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창희의 암이 폐와 뼈로 전이되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의 수술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료실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창희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늘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 앞유리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채웠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출 때마다 창희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창희였지만 그날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걸린 시계만이 덤덤히 시간을 알렸고 창밖으로는 여전히 봄비가 내렸습니다. 책장 위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제주도 여행 책자가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아침에 마시다 만 창희의 커피잔이 그대로였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난 후 창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 제 삶을 걱정하는 창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창희 없는 미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희는 베개에 기대어 앉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고 저는 그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창희는 잠이 들었지만 그의 숨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달빛이 창가에 비치는 동안 저는 창희의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창희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매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그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고 햇살 좋은 날이면 휠체어에 태워 마당의 봄꽃들을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창희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빠르게 나빠졌지만 저희는 서로 앞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비가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고 걸었던 일, 민수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내온 모든 소소한 일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벚꽃이 절정이던 어느 날 창희는 갑자기 정원에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이 차가워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창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두꺼운 담요로 그의 무릎을 덮고 휠체어를 밀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벚꽃잎이 휘날리는 가운데 창희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고 잠시나마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이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문득 창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약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때 창희는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약속했던 제주도 여행을 함께 가지 못해 미안하다고, 앞으로 혼자 남겨질 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여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벚꽃 아래서 나눈 그 마지막 대화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창희는 제 손을 꼭 잡고 내일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내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약속들이 모여 우리의 마지막 봄을 채워갔습니다. 창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이제는 속삭이듯 말을 해야 했고 때로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반짝이던 눈동자, 미소 짓던 입가의 주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밤이면 병실 창가에 기대어 창희는 가끔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입었던 하늘색 원피스가 예뻤다고, 우리 집 마당의 목련이 필 때면 봄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매일 아침 제가 끓여주는 커피 향이 좋았다고,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늦은 밤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창희는 제 손을 잡은 채 민수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날 유치원 발표회에서 토끼 옷을 입고 나온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뛰어오던 순간까지 마치 오래된 앨범을 넘기듯 하나하나 추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가 앞으로 잘 살아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 손을 다독였습니다. 병실에 놓인 캘린더의 날짜들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창희의 숨소리는 조금씩 더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창희는 끝까지 제게 힘이 되어주려 했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도 우리 마누라가 고생이 많다며 오히려 저를 걱정했고 간호사들에게도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창희는 문득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도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라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도 계속 들으라고 했습니다. 혼자가 되어도 지금처럼 꾸준히 산책을 다니고 텃밭도 가꾸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를 이해해 주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창희의 마지막 말은 고마워였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창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병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의 마른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밤을 함께 지새웠습니다. 창희의 마지막 날은 유난히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하얀 벽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지만 창희의 표정은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창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약해졌지만 또렷한 의식으로 하나하나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저를 사랑했던 방식이 부족했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해준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고, 제 웃는 모습이 가장 예뻤다고, 우리의 첫 데이트 때 입었던 분홍빛 스웨터가 아직도 선명히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점심 무렵 창희는 문득 창 밖을 보더니 봄나들이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다녀오자며 봄날의 풍경을 이야기했습니다. 벚꽃 핀 남산 둘레길을 걷고 한강공원에서 도시락을 먹고 저녁에는 남산타워의 불빛을 보며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마치 정말 그곳에 있는 것처럼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창희의 호흡이 점점 불규칙해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고 힘들 때마다 괜찮다는 듯 엄지손가락을 살짝 움직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마에 맺히는 땀을 닦아주며 그동안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축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창희는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잠든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창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어디선가 봄바람에 꽃잎이 날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니터에 긴 경고음이 울리고 의료진이 병실로 들어왔지만 저는 그저 창희의 손을 잡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했던 그의 손, 평화로운 미소, 그리고 마지막 말 한마디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날의 황혼이 짙어갔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창희가 떠났구나 하고 창희가 떠난 지 보름 거실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창희가 떠난 그 순간에 멈춰버린 것만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 아직도 낯설고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창희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던 모습이 환영처럼 보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텃밭의 방울토마토는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고 창희가 마지막으로 물을 준 스킨답서스는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토마토를 따지 않고 화분에 물을 주지 않습니다. 창희의 흔적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저에게는 또 다른 이별처럼 느껴집니다. 민수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재산 정리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아직 차갑기만 한데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들고 찾아온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한때는 아버지를 그토록 따르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마치 남의 일처럼 차갑게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서글픕니다. 수지는 시종일관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고 빨리 정리하고 가자며 민수를 재촉합니다. 창희는 늘 며느리에게 다정했는데
그런 시아버지의 마음을 수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수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창의의 부재는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3년을 함께한 사람의 빈자리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누던 이야기, 아침에 눈을 뜨면 마주치던 미소, 일상의 모든 순간에 스며있던 창의의 존재를 어떻게 지워낼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립니다. 창의가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이 LP 플레이어에서 조용히 흘러나오고 커피잔에서는 식어버린 커피 향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창의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지키며 살아가려 합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다니면서 그리고 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창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진료실에서 암 진단을 받던 날, 저는 오후 레슨 시간만 생각났습니다. 의사가 췌장암이라는 말을 하는 동안에도 오후 3시에 있을 지수의 발표의 준비가 걱정되었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레슨이었기에 오늘도 서둘러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골목길, 저희 미도림 피아노의 낡은 간판이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1983년 처음 이곳을 열었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빛바랜 벽지와 오래된 피아노들, 계단을 오르는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레슨실에 들어서자 지수가 쇼팽의 왈츠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했던 제 얼굴을 숨기며 여느 때처럼 아이의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등이 휘었다고 주의를 주고 손목의 높이를 맞춰주는 동안 문득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남았을지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학생이 돌아간 후 혼자 남은 레슨실에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까만 건반 위에 떨어진 눈물을 닦으며 제가 처음 피아노를 배우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꿈과 열정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하교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 교실에는 아이들이 찾아올 텐데 그들의 꿈과 열정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아이들의 음악을 끝까지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침 8시 늘 그랬듯이 가장 먼저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티스푼으로 커피를 저으며 창가에 서면 등교하는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 중에는 피아노 가방을 메고 바쁘게 지나가는 제자들도 있겠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창가에서 지켜본 아이들이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자신의 아이들을 다시 이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레슨실 한켠의 낡은 책장에는 수많은 악보들이 꽂혀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소나타부터 새로 나온 재즈 편곡집까지 모든 악보에는 아이들과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몇몇 악보의 귀퉁이는 접혀 있고 연필로 쓴 손가락 번호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끔은 이 악보들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지난 시간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오전에는 주로 어린 학생들이 옵니다.
작은 손으로 건반을 더듬는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일은 늘 특별한 기쁨을 줍니다. 한음 한음 정확히 짚어가는 모습에서 새싹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듯한 설렘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처음 접하는 아이의 눈빛에서 저의 어린 시절을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근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복도에는 도시락을 먹으며 연습하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가끔은 제가 끓여간 미역국을 나눠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소소한 일상도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보낸 사계절의 증인입니다. 봄에는 연두빛 새잎이 피어나고 여름이면 무성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죠. 가을이 되면 노란 잎이 창가에 쌓이고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 사이로 눈이 쌓입니다. 그 나무처럼 저도 이 자리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요즘은 손가락에 힘이 점점 빠져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학생들의 연주를 시범 보이기가 전보다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귀는 또렷합니다. 틀린 음을 바로 잡아주고 박자가 흔들릴 때 고개를 저어주는 일은 여전히 제 몫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자리에서 음악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수의 콩쿠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도전이 될 이번 무대를 위해 아이는 방과 후면 늘 레슨실에서 늦게까지 연습을 합니다. 쇼팽 발라드 4번,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자 가장 어려운 곡을 선택했죠. 건반 위를 달리는 지수의 손가락을 보며 문득 16살 때의 제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통증이 심해질 때면 레슨 시간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지수의 연주에서 틀린 음이 들리면 여전히 즉각적으로 알아챕니다. 때로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시범을 보이고 싶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대신 더 자세히 설명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려 노력합니다. 어느 날 지수가 울면서 레슨실로 들어왔습니다. 음대 입시를 반대하는 부모님과 크게 다퉜다고 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흐느끼는 아이를 보며 30년 전 첫 제자가 같은 고민을 털어놓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음악을 향한 젊은 영혼의 열정은 변함이 없나 봅니다. 레슨이 끝난 후 지수는 항상 제게 악보 정리를 돕겠다고 남습니다. 책장을 닦고 악보를 분류하고 가끔은 제 어깨를 마사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이 아이가 단순한 제자가 아닌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는 특별한 동반자처럼 느껴집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레슨을 중간에 멈춰야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통증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지수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침착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제 손을 잡아주며 쇼팽의 녹턴을 조용히 흥얼거려 주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지수의 콩쿠르 곡이 맴돌았습니다. 발라드의 마지막 부분, 가장 힘들어하는 카덴차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의 레슨은 힘들 것이라 했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마지막 무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병원 창문 너머로 들리는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마치
레슨실의 그것과 닮았습니다. 매일 아침 피아노 건반을 닦으며 시작하던 하루가 이제는 링거액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아침 체온을 재는 시간이 예전에 첫 레슨을 시작하던 시간과 겹칩니다. 옆 침대의 라디오에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이 흘러나왔습니다. 23번,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협연했던 곡입니다. 그때의 떨림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무대 뒤에서 덜덜 떨며 대기하다가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지던 그 순간 음악은 늘 그렇게 저를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점심시간 문득 레슨실에서 도시락을 먹던 아이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그들의 악보를 정리해주고 틀린 음을 지적해주고 지친 어깨를 두드려줄까요? 옆에서 늘 조용히 저를 도와주던 동생도 걱정입니다. 혼자서 이 많은 아이들을 감당하기엔 버거울 텐데. 오후가 되자 병실은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침대맡에는 제자들이 하나둘 찾아와 놓고 간 카네이션들이 놓여 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음표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 꽃잎들로 머릿속에서 작은 멜로디를 만들어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작곡하는 곡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녁이 되어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레슨실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아이들이 모두 제 쾌유를 빌며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수는 매일 방과 후에 레슨실에 남아 밤늦게까지 연습한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피아노가 그리워졌습니다. 밤이 되어 병실이 조용해질 때면 저는 이불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며 조용히 연습을 합니다. 통증 때문에 건반을 누를 힘도 없지만 머릿속으로는 선명한 음들이 흐릅니다. 지수의 발라드가, 어린 제자들의 소나티네가, 그리고 제가 평생 사랑해온 모든 곡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일요일 오후 평소와 다른 분주한 기운이 병실을 감쌌습니다. 늘 조용하던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간호사들도 평소보다 자주 병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30살이 된 첫 제자 미연이, 이제는 유명 음악가가 된 준호,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세리, 그리고 독일에서 유학 중이라던 지은이까지 저의 오랜 제자들이 한 명 둘씩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흰 와이셔츠에 검은 치마와 바지를 차려입은 모습이 마치 앙상블 연주를 앞둔 것만 같았습니다. 미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병원 로비에서 작은 연주회를 열게 되었다고. 제자들이 모여 준비한 깜짝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곡들을 이제는 그들이 연주한다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준호는 태블릿으로 연습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 연습했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각자 바쁜 삶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지수도 보였습니다. 선배들과 함께 연주하게 된 것이 영광이라며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리는 프로그램 악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소나타로 시작해서 쇼팽의 야상곡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가장 사랑했던 슈베르트의 즉흥곡으로 마무리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곡이 제가 매년 제자 발표회에서 즐겨 선정하던 곡들이었습니다. 해질녘 기되어 제자들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 로비에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까만 피아노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제 레슨실의 피아노를 닮았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 보니 제자들이 분주히 무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의자를 놓고 조명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나누어 준비하는 모습이 마치 옛날 제자 발표회 준비를 하던 때와 같았습니다. 지수는 리허설 차례가 되자 긴장한 듯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콩쿠르 전 마지막 연습이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쇼팽 발라드가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수의 연주는 기교적으로는 완벽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뭔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악보를 가리키며 그 부분의 의미를 설명하자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현재 레슨을 받는 어린 학생들부터 이미 어른이 된 제자들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습하는 동안 간간히 실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서로 웃으며 격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음악은 이렇게 서로를 이어주는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준호가 지휘를 맡아 앙상블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 제 가르침이 녹아있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제가 하던 것과 똑같은 말로 후배들을 지도하는 모습에서 마치 거울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음악적 유산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리허설이 끝날 무렵 미연이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곡을 연주할 때 제가 지휘를 해주었으면 한다고. 손끝에 힘이 없어 피아노는 칠 수 없지만 제 마음만은 여전히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손을 들어 박자를 표현하자 제자들의 연주가 한층 더 생기를 띠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누워있는 동안에도 로비에서 들었던 연주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연주회가 열립니다. 비록 제 몸은 약해졌지만 제가 심어준 음악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우는 것을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토요일 아침 병원 로비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백합과 분홍 카네이션으로 꾸며진 무대, 정갈하게 놓인 의자들, 그리고 무대 중앙의 그랜드 피아노가 마치 40년 전 제가 처음 열었던 제자 발표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로비는 따뜻한 조명으로 밝게 빛났습니다. 오후 2시 연주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순서는 현재 레슨을 받는 어린 학생들의 앙상블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을 8명의 아이들이 4대의 피아노에서 연주했습니다. 가끔 실수하는 음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주하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음악의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옛 제자들의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연이의 쇼팽 녹터는 세월의 깊이가 더해진 감동을 전했고 준호의 리스트 연주는 화려한 기교 속에 진정한 음악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연주를 들으며 제가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작은 가르침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웠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특별 순서로 지수가 연주한 쇼팽 발라드는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제의 리허설과는 완전히 다른 연주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지수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순간 음악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기교를 넘어선 감동이 객석을 적셨습니다. 마지막 곡은 모든 제자들이 함께하는 앙상블이었습니다. 제가 작곡한 봄의 약속이라는 곡을 여러 대의 피아노로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지휘를 하는 동안 40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처음 피아노를 가르치던 날부터 수많은 발표회와 콩쿠르,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연주회가 끝난 후 제자들은 한 명씩 제게 다가와 포옹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울음을 참지 못했고 어떤 이는 밝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품에 안길 때마다 제 심장은 마지막 연주를 하는 피아노처럼 깊은 울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연주의 다음 날 병실은 제자들이 가져다 준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꽃병마다 각양각색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미연이가 가져온 백합, 준호가 선물한 장미, 지수가 고른 안개꽃까지 햇살이 비칠 때마다 꽃잎들이 반짝였고 그 모습이 마치 어제의 연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왔을 때 처음으로 제 상태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항암 치료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담담히 들었습니다. 어제의 연주회가 제게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떠나기 전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동생이 레슨실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어제 연주회에 참석했던 학부모들이 감동받아 새로운 원생 문의가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동생이 임시로 레슨을 맡아주기로 했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피아노 학원은 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손길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지수가 찾아왔습니다. 콩쿠르 예선 결과가 나왔다며 기쁜 얼굴로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레슨을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침대 곁에 앉은 지수에게 발라드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악보 없이도 모든 음이 선명히 기억났습니다. 밤이 되어 병실이 조용해졌을 때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가르친 학생이 몇 명이었을까요? 1000명? 2000명? 그들 모두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 중 누군가는 지금도 피아노 앞에 앉아 음악을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간호사가 마지막 회진을 마치고 불을 끄려 할 때 잠시 더 켜두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어제 연주회의 프로그램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제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각각의 이름에는 추억이 깃들어 있었고 그 추억들이 모여 제 인생을 완성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콩쿠르 당일 아침부터 고열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가 경연장에 가는 것을 만류했지만 지수의 연주를 꼭 보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의료진이 동행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병원을 나서는 순간 봄바람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롤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연습하는 피아노 소리들이 복도에 울려 퍼졌고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구석에서 조용히 악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연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지수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기교를 뽐내려 하지 말고 그저 음악이 전하는 이야기에 집중하라고. 쇼팽이 이 곡을 쓸 때의 마음을 생각하라고. 지수는 평소보다 더 진지하게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단순한 제자가 아닌 진정한 음악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지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지수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께 들려드리는 마지막 연주라고 생각하며 치를게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라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음부터 지수만의 색채가 느껴졌습니다. 기교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흔들림 없이 해내었고 서정적인 부분에서는 깊은 감성이 묻어났습니다. 마지막 카덴차에 이르러서는 객석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음이 홀을 가득 채웠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지수가 제게 달려왔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게 될 제자의 연주가 이토록 완벽하다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연주가 귓가에 맴돌았고 40년간의 교직 생활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해준 음악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웠으니까요. 콩쿠르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수가 찾아왔습니다. 1등 수상 소식을 전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위중한 상태라고 했지만 제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금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병실에는 어느새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연이, 준호, 세리, 그리고 지수까지. 그들은 제 침대 곁에서 조용히 피아노 곡들을 틀어놓았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쇼팽의 녹턴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했던 슈베르트의 즉흥곡이 차례로 흘러나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실 창가에 햇살이 비쳤고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렸습니다. 창밖 나뭇가지에 앉은 새들의 지저귐이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은 돌아가며 제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영원히 우리의 스승이세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게요. 저녁이 되어 어둠이 찾아올 무렵 지수가 조용히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자신의 우승 트로피를 선생님 레슨실에 영원히 보관하겠다고, 그리고 선생님처럼 훌륭한 음악 교육자가 되겠다고. 그 순간 제 손가락이 살며시 움직였고 마치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공중에서 마지막 선율을 그렸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마치 무대의 스포트라이트처럼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가 작곡한 봄의 약속을 틀었고 그 선율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검은 상복 대신 연주회 때 입는 흰 셔츠와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고요한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 것은 조문객들의 흐느낌이 아닌 제자들의 연주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검은 구름 대신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하고 싶다고. 이제 미도림 피아노 교실에는 새로운 선생님이 있습니다. 지수는 음대 진학을 앞두고도 틈틈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레슨실의 풍경은 변했지만 그곳에 울리는 음악만큼은 40년 전과 다름없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제 사진 앞에는 늘 신선한 꽃이 놓여 있습니다. 음악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